3학년 4반 촌놈. 책에서만 보았던 신호등과 육교와 아파트가 있는 도시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혜선이는 파란 화물차 앞자리에 아빠와 나란히 앉아 2년 동안 다녔던 국민학교 앞을 스치듯 지나갔다. 다음날 아빠는 혜선이를 데리고 3학년 4반 교실을 찾아갔다. 앞문을 열고 젊은 여자 선생님께 혜선이를 이전 학교에서 1등을 했던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소개하셨다. 초록 책상, 나무 의자는 시골 교실에서 쓰던 것과 같았지만 아이들이 참 많았던 건 사뭇 달랐다. 어느 수업 시간 혜선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께 여쭈었다. 저 청과시장이라고 썼는데 맞아요? 가까이 다가온 선생님은 뾰족한 나무 지휘봉으로 혜선이 배를 푹 쑤시며 소리치셨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촌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다고. 촌놈 주제. 촌놈? 내가 살았던 곳은 촌이고 난 촌에서 온 촌놈이구나. 당혹감과 수치스러움에 휩싸여 지휘봉에 찔린 배가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촌에서 살았다는 게 아주 부끄러운 과거라는 걸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었다. 그 새로운 깨달음에 혜선이는 폭삭 쪼그라들었다. 동네 시장의 어묵장사 아저씨가 물어보셨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혜선이는 아빠가 동사무소에서 일하신다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면사무소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촌에서 온 게 들통나 버릴 테니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시장의 다른 코너 아저씨에겐 시청에서 일하신다고 해버렸는데 그 아저씨가 시청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고 자꾸만 물으신다. 혜선이는 촌놈에다 거짓말쟁이까지 되어버렸다. 시장 아저씨들이 엄마에게도 물어볼지 모른다는 걱정에 혜선이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 책상 아래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나님, 제발 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2학기 겨울이 찾아올 즈음이었다. 선생님이 뒷문 앞으로 혜선이와 몇몇 아이들을 불러내시고는 다짜고짜 아이들의 머리를 지휘봉으로 차례차례 세게 내리치셨다. 혜선이는 그날 이후 왼쪽 머리를 만지는 버릇이 생겼다. 맞은 자리가 지휘봉 모양처럼 길게 움푹 들어간 채로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 자꾸만 손을 대었다. 출산휴가를 끝내고 담임선생님이 다시 돌아오셨고 여러 반으로 흩어져 있던 3학년 4반이 다시 모였다. 혜선이는 학교 가는 아침마다 머리가 아팠다. 아프다는 얘기를 잘 하지도 않는 아이가 매일같이 엄마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집을 나서지 못했다. 등교 시간 막바지가 되어서야 겨우 학교에 도착하곤 했다. 선생님이 다정하게 대해주신 날이 있긴 했다. 아빠가 농사지은 마늘 한 접을 하얀 봉투와 함께 가져다 드린 다음날 어머니께 고맙다고 전해드려 라는 상냥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선생님은 혜선이네 반 아이들을 향해 날마다 썩어 빠진 동태 눈가리, 똥통에 빠진 놈들이라고 소리치셨다. 교실은 어두웠고 혜선이 눈은 생기를 잃었다. 우울과 수치스러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슬픔에 더해 분노도 찾아왔다. 훗날 선생님을 꼭 다시 찾아가 복수하리라 다짐을 했다. 옆집 팽선생님. 너네 집에 형광 있어? 3학년 교실 청소 시간. 마룻바닥 걸레질을 위해 초치를 하다 말고 혜선이는 짝꿍에게 물었다.
못 알아듣길래 바닥에다 손으로 글자를 써 보인다. 형광. 도시로 이사 온 집 마당은 매끈한 시멘트 바닥이었다. 5개의 계단을 올라 네모난 회색 알루미늄 손잡이가 달린 유리문을 열면 신발을 벗어두는 현관이 보인다. 멋진 문양이 새겨진 나무문이 달린 붙박이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 나무 마루 거실이 보인다. 다른 방으로 갈 때 신발을 신어야 했던 시골집과 달리 거실에서부터 4개의 방과 하나의 부엌이 연결되었다. 그중 2방은 전셋방으로 다른 세입자들이 살았고 나머지 2방에서 7 식구가 지내게 되었다. 처음으로 살아보는 이런 집이 신기해서 친구네도 형광, 그러니까 현관이라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던 거다. 도시의 집들은 다닥다닥 나란히 붙어 있었다. 혜선이네 오른편 담장은 혜선이 집보다 훨씬 더 넓고 더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의 담장과 맞붙어 있었다. 어느 날 바로 그 옆집에 교회 초등부 팽 선생님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셨다. 선생님은 키가 크고 눈이 동그랗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던 남자분이셨다. 그런데 선생님의 어머니는 선생님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분으로 말하자면 만화 영화의 마녀가 떠오른다랄까? 꽤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인상을 지닌 분이셨다. 혜선이네 집은 시끄러웠다. 그것도 아주 많이. 별난 아이들이 섞인 5남매 집으로 무척이나 소란스럽고 지저분했다. 문제는 이제 혜선이네가 사는 곳이 그 소음과 별남이 담장을 넘어 이웃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도시의 주택가라는 데 있었다. 옥상에서 옆집 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집안까지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던 만큼 옆집에서도 혜선이네가 잘 들리고 또 잘 보였으리라. 옥상에서 동생들과 함께 놀다 보면 눈꼬리가 가늘고 길게 옆으로 찢어진 옆집 아주머니, 바로 팽 선생님 어머니가 가끔 그들을 올려다 보신다. 혜선이와 동생들을 아주 못마땅해하는 눈빛으로. 팽 선생님이 교회에서 혜선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앉은 채로 다른 선생님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 우리 교회 새로운 혜선이라는 아이인데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예요. 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혜선이는 간절히 바랐다. 자기가 선생님 옆집에 산다는 걸 선생님이 언제까지나 모르고만 계시기를. 대문 앞에 서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혜선이 눈앞에 팽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인사도 없이 혜선이에게 던져진 선생님의 첫마디. 너 이 집에 살았어? 긍정의 대답을 말로 했었는지 고개를 끄덕였는지 그냥 얼어 있었는지 이후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선생님의 표정이 어땠었는지 혜선이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혹감, 부끄러움, 아쉬움, 안타까움, 그뿐이었다. 올게 오고야 말았구나. 이제 선생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자신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셨던 선생님이 이젠 자신을 촌에서 올라온 시끄럽고 더러운 집 아이로 보게 될 터였다. 사람들이 나를 알면 실망할 거야. 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나를 더욱더 싫어할 거야. 이런 믿음이 혜선이에게 굳어져 갔다. 검정 레이스 리본. 언니 옷을 물려 입을 때가 많았다. 여동생은 나이 차가 많이 나니 새 옷이 필요했고 남동생은 아들로서 첫째니 또 그랬다. 혜선아, 너 다음에 사줄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무얼 사달라고 졸라본 적이 없는 혜선이다. 엄마의 말을 10분 이해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혜선이가 모처럼 엄마와 함께 옷가게에 갔다. 셔링으로 어깨가 볼록한 흰색 반팔 블라우스가 마음에 쏙 들었다. 검정 레이스 리본이 포인트로 첫 번째 단추에 끼워져 있던 정말 예쁜 옷을 사왔다. 그런데 너무 예쁜 게 문제였다. 혜선이는 리본을 빼버렸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게 두려워서였다. 어느 날 젖은 채로 욕실 구석에 떨어져 있는 리본이 혜선이 눈에 띄었다. 검정 레이스 리본. 안 달고 다니기를 정말 잘했어. 너무 예쁘니깐. 혜선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힘들었다. 예쁜 걸로도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4학년 9반 똥복 못난이. 4학년이 시작되고 며칠 후 혜선이는 선생님이 호명한 아이들과 함께 칠판 앞에 섰다. 이 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뽑을 거라고 기권할 사람들은 손을 들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혜선이는 1초의 고민도 주저함도 없이 손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이전의 선생님과 달리 신경질적이지도 체벌을 일삼지도 욕을 남발하지도 않아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른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시고 바지 뒷주머니에 바느질로 기운 흔적이 보이는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남자분이셨다. 매일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여름방학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교실이 있던 지하에서 1층 현관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계단에서 마주친 짝이 우연히 반바지 차림의 혜선이 다리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짝은 괴물이라는 한마디를 던지고는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혜선이 시선은 다리를 향했고 흉터 가득한 무릎이 보였다. 그나마 왼쪽은 덜했는데 오른쪽은 징그러운 흉터 투성이었다. 숨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겨버렸다. 그때쯤 혜선이의 머리는 소설 속 몽실 언니처럼 드라마에서 보았던 주인공 갓난이처럼 짧은 단발이었다. 엄마가 직접 잘라주신 멋없는 귀 밑 단발이 반곱슬인 덕분에 더 짧게 들려 올라갔다. 혜선이 눈엔 그 머리가 그야말로 촌스러웠다. 해를 등지고 걸어가면서 보았던 자신의 그림자, 짧은 머리에 긴 목, 뚱뚱한 몸뚱이가 참으로 못나 보였다. 여름방학 교회 친구들과 함께 야외 수영장에 가는 날이었다. 진분홍 바탕에 동그라미 패턴이 있는 원피스 수영복을 챙겨갔다. 나 너무 뚱뚱한데 어떡하지? 물놀이 생각에 들뜨기보다 뚱뚱한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게 걱정스러웠다.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고는 쭈뼛쭈뼛 걸어 나오다 커다란 벽거울에 비치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팔다리 할 것 없이 몸통까지도 가느다란 얼굴도 자그마한 여자아이, 바로 혜선이 자신이었다. 뚱뚱한 줄만 알았는데 본인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 안 뚱뚱하네? 엄마, 제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내용의 포스터가 동네 담벼락에 붙어있던 시절이었다. 학년 초가 되면 담임 선생님들은 의례 형제 자매 수를 조사하셨다. 자기 혼자인 사람, 2명인 사람, 3명, 4명, 이쯤 되면 손드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5명? 혜선이는 조심스레 손을 들다 얼른 내렸다. 4학년 때는 손을 드는 대신 선생님께서 형제 자매 수를 적어놓는 종이를 나누어 주셨다. 혜선이는 8살 아래 막내 동생을 차마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사남매도 적진 않았지만 5남매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엄마가 학교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러 오시는 날이었다. 엄마, 제발 두영이 데리고 오지 마, 제발. 막내가 함께 오는 날엔
5남매를 4남매로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들통날게 뻔했다. 시골에서 살다 도시로 전학 온 촌놈의 시끌벅적 5남매. 부끄러운 자신을 숨기려다 거짓말쟁이까지 되어버린 자신이 싫었다. 이제 학교 선생님께도 거짓말쟁이 촌놈으로 각인될까 두려웠다.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아 혜선이는 자꾸만 쪼그라들었다. 동생만 위함. 87년 9월 23일 수요일. 제목 동생만 위함. 어머니께서 동생만 위하시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오뎅을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해서 먹었다. 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동생은 놀러 가서 어머니께서 찾으러 가셨을 때 먹었다. 동생이 왔을 때 오뎅은 다 먹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혼자 먹더라도 많이 남겨놓지 라고 하셨다.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동생은 많이 주지만 언니와 나는 많이 안 주신다. 아버지는 안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그러신다. 나도 막내였으면 좋겠다. 왜 불공평할까? 남자나 막내만 귀여워하고 맛있는 것을 주고 나는 아이를 낳는다면 꼭 공평하게 해야지. 하지만 그때쯤이면 안 낳거나 하나밖에 낳지 않을 것이다. 혜선이가 엄마와 함께 걸어가던 중에 엄마의 지인을 만나 다 함께 길 위에서 멈추었다. 그분은 엄마에게 아이가 5이나 되니 든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엄마의 대답은 겸양의 표시였을까? 진심이었을까? 누구나 하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을까?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엄마의 대답이었다. 2남 3녀 중에 딸 셋은 엄마에게 속빈 강정이라는 의미로 들렸다. 혜선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난 엄마에게 별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엄마는 몰랐을 것이다. 당신의 둘째 딸이 그 이야기를 내내 기억하며 눈물 지을 거라는 사실을. 남동생 세영이. 6살 어느 아침 혜선이는 열린 방문 앞에 누운 채로 바깥 하늘을 보았다. 마침 전깃줄에 새가 앉는다. 새라는 음절이 새처럼 휙 날아 머릿속에 콕 박힌다. 세영이는 3살이라 세영인가? 그러면 저 새와 세영이의 새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세영이. 송아지처럼 크고 동그란 눈에 기다란 속눈썹이 더해진 말라깽이 남동생. 한자로 세영이의 새는 세상을 의미하는 글자였지만 어린 혜선이는 소리가 같은 단어들의 연관성이 궁금했던 것이다. 그해 봄날이었을까? 혜선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선희 언니네 집 옆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이었다. 뒷자리에 앉아 누나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얌전히 타고 있어야 할 세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뒷좌석 위에 우뚝 서버렸다. 혜선이가 뒤돌아 보았을 땐 이미 늦었다. 세영이는 둘이 울퉁불퉁하게 섞여 고르지 않는 흙길 위로 넘어져 순식간에 머리를 찍고 말았다. 뾰족한 돌멩이의 뒷머리 한가운데를 찍혀 진한 피가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세영이의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커다란 흉터가 자리를 잡았다. 몇 해가 지나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흉터들이 또 더해졌다. 동네 아이들이 잡아준 개구리를 먹어서일까? 메기구이 같은 혼자만의 특식을 먹어서? 아님 자라피를 마시고 자라고기를 먹어서인지 세영이는 지칠 줄 모르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다. 지친 줄도 모르고 바깥놀이에 빠져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런 콧물을 달고 물로든 들로든 다니기를 좋아했고 조심성 없이 쫓아다니며 다치기가 일쑤였다. 도대체 무슨 물건을 밟았던 건지 어느 날은 발바닥이 못에 찔린 자국으로 가득했다. 스테이플러를 엄지손가락에 대고 찍어버리질 않나?
오초본드를 양말 위로 흘리고는 양말이 살에 붙어버리니까 그걸 떼어내다 살갗까지 뜯어버리지를 않나. 잠시 멈춘 기차역에 갑자기 내려 플랫폼 기둥에다 오줌을 누는 바람에 온 가족의 진땀을 빼질 않나. 그야말로 사고뭉치 별난 동생이었다. 세영이는 특별하니깐. 1월생이라 한 해 일찍 국민학교에 입학했던 세영이는 한 달이 채 못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이듬해 도시학교에서 다시 1학년이 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간다고 담임 선생님은 1학기 통지표에 오줌 소태라는 말을 써주셨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반과 원교실을 오가며 한 학기를 보내고 맞이한 여름방학, 세영이는 언어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태어날 때부터 온전치 못했던 심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3살 막내는 혜선이에게, 6살 유선이는 동갑내기 사촌이 있는 작은 이모에게 맡기고 엄마는 세영이와 방학 내내 병원 신세를 졌다. 2차례 수술이 필요하다던 동생은 필요한 수술을 한 번에 다 마쳤다. 그 무렵 평소와 달리 혜선이네 집 냉장고는 지인들이 병문안하며 가져왔던 두유와 주스 같은 음료수로 가득 채워졌다. 혜선이는 주황색 오렌지 주스팩 여러 개를 이어붙여 멋진 성을 만들었다. 팩에 구멍을 내어 창문도 만들고 여름방학 만들기 숙제로 제출하기에 정말 흡족한 작품이 완성되었던 날, 세영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을 들어서는 세영이는 예전보다 살이 더 빠져 도드라진 광대뼈 위로 본래도 컸던 눈이 더 커 보였다. 이거 너 할래? 혜선이는 몇 주 만에 보는 동생이 안쓰러워 자신이 만든 멋진 성을 동생에게 선물했다. 뒤이어 들어오셨던 엄마는 동생보다 더 마르고 초췌했다. 하늘색 얇은 잠바를 입고 들어섰던 엄마의 핏기 없는 입술과 누런 얼굴에 혜선이 시선이 머물렀다. 고생 많은 우리 엄마. 아빠는 수술 전 혜선이와 세영이를 나란히 눕혀놓고 심장 소리를 비교하곤 하셨었다. 늘 세영이의 심장은 100m 전력 질주를 한 뒤처럼 빠르고 불안정하게 요동쳤었다. 동맥혈관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술이 늘 파랬었다. 수술 후 세영이의 가슴에는 목 중앙에서 시작해 명치 아래까지 굵고 진한 흉터가 길게 생겼다. 아빠는 혜선이와 세영이 두 남매의 심장 소리를 또다시 번갈아 들어보신다. 세영이의 작은 심장이 더 이상 힘겹게 뛰지 않는다. 입술도 여느 아이처럼 붉어졌다. 아빠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세영이는 혜선이가 아파도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 세영이 때문에 심장이 녹을 듯이 아프셨을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방으로 힘쓰셨을 아빠의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다. 세영이가 겪은 아픔과 비교해 자신의 별것 아닌 상처 따윈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었다. 그게 당연했다. 혼자서 견디며 안고 가면 될 터였다. 엄마가 늙어버렸다. 아빠는 엄마와 함께 계실 때 혜선이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셨다. 아빠가 더 늙어 보여? 아니면 엄마가 더 늙어 보여? 난감했다. 아빠보다 6살 더 어린 엄마가 실제로는 더 늙어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빠가 더 늙어 보인다고도 할 수 없어 어색한 웃음만 지었다. 시장에 있던 넓은 옷가게를 찾은 날이었다. 통이 넓은 파랑 원피스를 입은 엄마는 동생들과 옷을 둘러보느라 멀찍이 서 계셨다. 점원이 혜선이에게 엄마를 가리키며 물었다. 할머니야? 혜선이는 혹시나 엄마가 듣기라도 했을까 놀라서 엄마의 위치를 확인했다. 아빠는 할머니와 시골집에서 면사무소 일과 농사일을 병행하시면서 도시로 이사온 집을 오가셨다.
엄마는 혼자 5남매를 키우시다가 농번기에는 시골에서 한참 일하다 오시기를 반복했다. 엄마의 일상이란 늘 고단함에 파묻힌 것이었다. 이부자리를 펴고 편하게 주무시는 엄마를 본 적이 없다. 엄마는 흐린 날씨면 을에 아이고 아야 라고 하시며 신경통으로 힘들어 하셨다. 혜선이는 혼자 사진첩 보는 걸 좋아했다. 젊은 시절에 곱고 예쁜 엄마 사진을 볼 때면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예쁜 얼굴이 너무 많이 늙어버렸어 라는 자책감과 되돌릴 수 없는 슬픈 현실에 눈물이 나곤 했다. 6학년 어버이날 학교에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엄마가 너무 가여웠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다. 무거운 삶의 짐으로 나이보다 더 늙어버린 엄마? 되돌릴 수 없는 젊음 대신 엄마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현실이라는 펼쳐진 세상과 고달픈 엄마의 존재 앞에서 혜선이는 그저 힘없는 작은 아이일 뿐이었다. 잠든 엄마의 미간에 깊이 파인 주름을 보니 삶은 고단한 것이며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엄마를 닮은 자신도 엄마처럼 힘든 삶을 살 거라는 막연한 어두움이 드리워졌다. 예민하고 여린 딸 혜선이는 엄마의 한숨과 눈물에 늘 주의를 기울였다. 어쩌다 지쳐있던 엄마의 감정이 폭발이라도 하는 날은 그 원망과 화, 쏟아내는 말들이 혜선이의 무기력한 가슴에 속수무책으로 생채기를 내어버리곤 했다. 존재에 대한 수치스러움, 쓸모없음, 거절감, 무기력이 그 상처에 흩뿌려졌다. 고무줄놀이 연습.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일에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는데 혜선이는 고무줄놀이 연습 중이다. 코끼리 아저씨는 고무줄을 나지막하게 늘어뜨려 놓고 아주 간단한 발동작으로만 이루어진 고무줄놀이 노래였다. 혜선이 또래 여자아이들은 학교 쉬는 시간에 혹은 하교 후에 골목길에서 고무줄놀이를 즐겨 했다. 사실 혜선이는 그 고무줄놀이를 함께하지 못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라던가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를 두드리며 무엇이 될까 와 같은 노래로 하는 고무줄놀이는 동작이 꽤 복잡하고 움직임도 컸다. 혜선이는 지레 겁을 먹고 동작을 배울 생각도 없이 구경만 하던 터였다. 남학생들이 운동장 저편에서 돌진해 와서 여학생들이 뛰어넘고 있는 고무줄을 뚝 끊고 도망치는 모습도 곁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고무줄을 밟았다, 다리 사이에 끼웠다 하며 고무줄놀이 하는 친구들을 보며 혜선이는 부럽기도 신기하기도 했다. 엄두가 나지 않는 놀이였지만 다들 하는 놀이 하나 못하는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져 얼마 전부터 가장 쉬운 동작의 노래로 남아 고무줄 연습을 했던 거였다. 다들 하는 고무줄 놀이를 최소한 못하는 사람이고 싶지는 않았기에. 고무줄뿐 아니라 몸을 사용하는 일은 늘 자신이 없었다. 특히 체육시간 철봉은 너무 무서웠고 도움닫기를 하고 구름판을 구른 뒤 손을 짚고 다리를 벌려 넘어야 하는 뜀틀은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늘 제대로 구르지도 않고 뜀틀에 턱 걸터앉기만 했다. 사실 철봉과 뜀틀도 고무줄처럼 배우려 하거나 제대로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자신은 이런 걸 못할 거라는 생각과 시도하는 것 자체를 도통 내키지 않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낯설고 어려우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 대면하고 맞서기가 조금이라도 두려우면 도망가 버리거나 회피해버리는 게 익숙해졌다.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린 것이다.